여보! 박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몸 아래로는 붉은 피가 잔뜩 흐르고 있었고 아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의 아내를 해친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경상도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어리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바다로 나가 어둑해져야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가게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마다 허기를 달래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찌든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북쪽 평안도 지방으로 가면 말이야. 정어리가 그물에 와르르 쏟아진다더군. 가기만 하면 재산을 모으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물론 고된 일은 각오해야겠지만 말이야. 그날부터 박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마음을 굳힌 그는 아내를 앞에 앉히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이 형편없는 살림살이 때문에 산신령께 제대로 기도 한번 못 드린 탓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자신이 평안도로 가서 큰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산신령께 정성껏 제를 올리고 아내에게도 좋은 옷 한 벌 장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작별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아내를 홀로 남겨둔 채 북쪽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며칠을 항해한 박 씨는 드디어 평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상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게다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타향에서 그는 손이 터져가며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마누라를 부유한 양반집 마님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기필코 그렇게 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오직 고기잡이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사계절이 흘러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어느새 300냥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마누라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박 씨는 들뜬 마음으로 귀향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나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마누라 선물 하나쯤은 사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장터에 도착하자 온갖 화려한 물건들이 박 씨를 유혹했습니다. 저 비단 치마도 곱고 저 옥비녀도 참으로 고운데 우리 마누라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무녀가 아주 신통하게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건너편 철순에도 거기서 점 보고 운수가 대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에 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신통한 무녀라면 나와 마누라 사이에 자식 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싶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문의 무녀와 마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과 달리 그곳에는 신통해 보이는 무녀 대신 험악하게 생긴 산적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신통한 무녀라고 의아해하던 그때 그 사내가 갑자기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이 계집아, 빨리 점이나 봐주지 못할까? 시간 끌 여유에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그렇게 작당을 모의한 그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박 씨는 깊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스님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해치려 했는데 방이 캄캄한 탓에 누가 누구인지 좀처럼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슬쩍 만져보니 한쪽은 기름이 반질반질한 게 머리가 부드럽고 한쪽은 머리가 푸석푸석했습니다. 스님은 머리에 동백기름을 잔뜩 바른 아니가 아내라 확신했습니다. 동백기름은 보통 여인들이 바르는 것이지. 그렇다 이쪽이 분명 부인일 터. 그렇다면 반대쪽이 스님은 기름을 바르지 않은 반대편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친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연인 박 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처녀가 알려준 점괘대로 박 씨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 여인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부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이 여인을 탐하고 생명을 해치기까지 했다니 뭘 하느냐? 어서 저 땡죽을 끌고 가거라. 그렇게 진실은 밝혀졌고 마침내 박 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추천 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내의 매질 끝에는 여윈 처녀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 속의 무녀는 험악한 사내가 아니라 바로 그 처녀였던 것입니다. 처녀는 점이란 것이 그리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기운이 맑아야 다른 분의 운명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녀를 때렸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점괘를 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처녀의 눈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점괘에만 만족해하며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신통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를 지켜본 박 씨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찌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먼저 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사내의 말에 웃으며 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처녀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쓰러진 처녀에게도 매를 가했습니다. 이 계집아, 어디서 거짓으로 쓰러지는 거냐며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낡은 옷자락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다 못한 박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부모의 원수라도 아파 쓰러진 모습을 보면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어찌 당신 때문에 고생하다 쓰러진 처녀를 그리 모질게 때리느냐고 말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내 종년 부려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불쌍하면 네가 사가던지. 줬소 내가 사가겠소. 이 여인이 대체 얼마요? 사내는 거지 같은 놈이 건방지게 나선다며 비웃었습니다. 이 처녀가 자신에게 벌어다 주는 돈이 꽤 쏠쏠해서 못해도 300냥은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300냥이라니 고작 여종 한 명의 몸값으로 300냥을 부르다니 그것은 이 여인을 팔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손에 준 300냥과 쓰러진 처녀를 보며 갈등했습니다. 어찌하지? 이 돈은 고향에서 마누라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련한 돈인데 하지만 저 여인을 저대로 두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묵묵히 300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300냥이요. 이제 딴소리 마시오. 험악한 사내는 돈을 받아들더니 입이 귀에 걸려 말했습니다. 고작 2년에 300냥이라니 잘 데려가라며 술이나 마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처녀를 부축해 배로 돌아온 박 씨는 조심스럽게 처녀를 눕히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300냥. 그것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자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을 묻혀가며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 박 씨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배를 띄워 고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헤쳐나갈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적한 포구에 잠시 배를 대어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1년이나 나를 기다렸는데 그 귀한 돈을 낯선 처녀를 위해 쓰다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돈을 돌려달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저 처녀는 다시 그 사내의 손에 넘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참이나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손이 터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안 됩니다. 처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바 불개. 박 씨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바 불개주, 바위 아래 배를 메시면 안 됩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던 순간 자신이 포구 바위 아래에 배를 묶어놨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섬뜩해진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을 가르며 포구를 벗어났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가 쏟아지더니 이내 그가 있었던 포구를 덮쳐버렸습니다. 부두가에 매어 있던 다른 배들이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박 씨의 배도 저 배들처럼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저곳에 계고속 배를 메어뒀다간 고향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물고기 밥이 될 뻔했구나. 박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처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기운이 읽혀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원래 마음이 맑으신 분일수록 길도 잘 보이는 법인데 어부님께서는 그 길이 훤히 잘 보이셔서 말씀드렸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 박 씨는 처녀를 태우고 경상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 위험한 곳에 두고 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녀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점 덕분에 박 씨는 오는 길 내내 풍랑 한 번 만나지 않고 무사히 고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를 미리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지 일러주는 처녀 덕분에 귀향길은 순탄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그는 황급히 배를 묶고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풍경과 냄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익숙한 마을. 1년 만에 보는 고향은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그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서방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소.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는데 순간 박 씨의 뒤에 있던 처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를 본 아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이 젊은 처자는 누구랍니까? 박 씨는 무어라 말하지 못해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설명하기가 난처했습니다. 아내는 서방의 차림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분명
평안도에서 큰돈을 벌어 돌아온다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지금이 떠나실 때보다 더 가난해 보이시는 겁니까? 박 씨는 아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서 300냥을 모았던 일, 장터에서 무녀 처녀가 매를 맞으며 쓰러진 것을 보았던 일, 그리고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300냥으로 처녀를 구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매일 밤마다 서방님 무사하시라고 물 떠놓고 빌었는데 우리 서방님은 평안도에 가서 번 돈을 M1 처녀한테 써버리고 오셨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1년을 혼자 기다렸더니 빈손으로 오시고 게다가 젊은 처자까지 데려오시다니. 그날 이후 박 씨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보다 기구한 팔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평생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려나 싶으니까 이젠 젊은 처자를 모시고 살게 생겼네. 아내의 한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남편만 기다려온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그 화를 처녀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를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 못된 것, 분명 우리 서방님의 마음을 혼탁하게 현혹시키는 모양이구나. 300냥짜리 귀한 몸이라면 그 값어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가서 물이나 길어오거라. 아내는 할 일이 없음에도 굳이 일을 만들어 처녀를 부려먹었습니다. 심지어 밥에 모래를 섞고 잠은 곳간에서 재우는 건 물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박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보, 저 처녀가 무슨 죄가 있소? 내 잘못이니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시오. 하지만 아내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 제 앞에서 딴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우리 서방님이 웬 처녀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 이제 그 편까지 든답니다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아내를 달래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악을 쓰며 울어대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 감고 귀 막은 채 살아갈 수밖에요. 시간이 흘러 그들이 함께 산 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분노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박 씨는 동료 어부에게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동해 묵호항 쪽에 가면 정어리가 기막히게 잘 잡힌다더군. 한 보름만 고생하면 큰돈 만질 수 있다던데 어때? 나와 함께 다녀오시겠나? 이번에는 반드시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바다에 나가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큰돈을 벌어올 터이니 그간 몸 건강히 잘 계시고 아무리 미워도 저 처녀를 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 다녀오겠소. 박 씨는 그렇게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등을 돌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부님. 박 씨가 돌아보니 뒤에서 무녀 처녀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부님께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유두막세수요입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유두막 뭐? 유두막세수.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야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몸 조심히 다녀오시길.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번에는 바위 아래에 배를 매지 말라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기름이라니.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지난번 점괘와 달리 이번 점괘는 알쏭달쏭한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갈 길이 멀었던 박 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묵호항으로 떠난 박 씨는 보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그물을 들어올렸습니다. 하늘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고기를 올려주셨으니 보름이 지나자 그의 배는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묵직해졌습니다. 만선을 한 박 씨는 두둑한 주머니와 함께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으니 새벽녀의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다들 잠든 모양이구만. 안방에서 자는 아내도 곳간에서 자는 처녀도 모두 잠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혹시 그들이 깰까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조용히 누우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 켜? 불도 켜지 않고 걸어가던 그는 그만 실수로 문 옆 기둥에 걸어놓은 아내의 동백기름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병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기름이 기시에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남자인 내가 이 귀한 기름을 다 썼으니 내일이면 마누라한테 혼쭐이 나겠어. 기름이 머리 위로 줄줄 흐르자 박 씨는 머리를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문지르려는데 문득 지난날 처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두막세수.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야 옵니다. 순간 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더니 설마 이걸 말한 걸까? 하지만 생각하는 와중에도 기름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처녀가 신통하긴 엄청 신통했지. 그 점괘가 이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더 보자. 박 씨는 발을 돌려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젖은 머리칸을 길게 늘어뜨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박 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 쏟아졌던 기름이 온몸을 끈적하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이, 답답해라. 얼른 가서 머리부터 감아야겠구먼. 박 씨는 얼른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끝에 축한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응? 이게 뭐지?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옆에는 아직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 아래로 붉은 피가 잔뜩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박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 안 돼. 내 아직 당신께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렸는데. 여보. 그는 차가워진 아내를 안고서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 그런데 도대체 누가 마누라를 해친 거지? 쌀 한 톨 없는 집에 도적이 들진 않았을 테고 마누라가 남한테 원한 살 성격도 아닌데 설마 그 무녀 처녀가. 그리고 다시 그의 머릿속에 처녀를 구박하던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서 물이나 길어와. 이 못된 것. 내 남편을 홀리다니. 범인을 확신한 박 씨는 곧장 처녀가 자고 있는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내 마누라를 죽인 게지? 예? 어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관아 사람들이 우르르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이 못된 것을 잡아가십시오. 이것이 제 마누라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뭘 하느냐? 어서 죄인 박 씨를 체포하라. 어부는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범인으로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남편이 평안도에 갔다 온다면서 아내를 고생시키더니 글쎄 젊은 처자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말도 마시오.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남편이 그 처자랑 단둘이 살려고 부인을 해친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저 불쌍한 안주인을 해쳤겠소? 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범인을 박 씨로 지목하니 결국 그는 아내 살해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차디찬 옷 바닥에 주저앉은 박 씨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마누라가, 그것도 내가 마누라를 해쳤다니. 그는 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가슴속에서 원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다 그 무녀 처녀 때문이야. 그 처녀만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도 마누라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몹쓸 것 때문에 마누라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형 집행일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포졸들은 박 씨를 옥에서 꺼내어 처형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박 씨는 눈부신 태양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밝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저 태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 내 손으로 데려온 처녀가 마누라를 죽였으니 난 이제 꼼짝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박 씨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원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포졸들이 그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때 원님이 말했습니다. 어부 박 씨에게는 죄가 없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 죄가 없다니. 그러자 원님은 박 씨에게 웬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가 자네를 살렸다네. 며칠 전 원님에게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원님이라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오. 조일두미 삼승. 보낸 이가 없는 편지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다른 때라면 이런 편지 따위 무시하기 마련이지만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편지에 원님은 오기가 생겨 그 뜻을 열심히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도대체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일두미 삼승, 쌀 한 말 세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이를 알면 범인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날부터 원님은 하루 종일 편지만 붙잡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조일두미 삼승.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님은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빠져라 편지를 바라보던 원님은 머리를 식히고자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관노가 쌀 한 마를 들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고생이 많구나. 저 쌀 한 마를 다 옮겨도 저 안에서 쌀은 3대밖에 안 되고 껍질이 7대나 된다던데. 그리고 그 순간 원님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잠깐, 껍질이 7대나 된다니. 조일두미 삼승, 사실 3대가 나오는 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7대나 나오는 껍질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 껍질, 겉은 강자를 의미하는 것일 테고 7대는 칠승, 즉 강칠승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범인이란 뜻이다. 원님은 깨달음을 얻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강칠승이란 자를 찾아오거라.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포졸들은 마침내 한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바로 마을 뒷산절에서 수행 중인 스님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강칠승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속세를 벗어나 살고 있는 한낱중을 원님께서 어인일로 부르신 겁니까? 뜻밖의 정체의 원님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한 끝에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수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깊은 밤이 되면 절에서 나와 어딘가로 향했으니 그곳은 바로 박 씨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참으로 보고 싶었나이다.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소. 당신 생각에 수행도 되질 않았으니 어서 내 품에 안기시오. 아이 몰라요. 사실 그들은 박 씨가 평안도로 떠난 1년 동안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끝나고 말았으니 박 씨가 예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내 왔소 여보? 서방님? 그렇게 남편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두 사람. 그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묵호왕에서 돌아오면 그때 당신 남편을 해치겠소. 그리고 우리는 당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납시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을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은 것을 해치워버리고 어서 떠나요. 저는 절대 그 여인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부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이 여인을 탐하고 생명을 해치기까지 했다니 뭘 하느냐. 어서 저 땡중을 끌고 가거라. 그렇게 진실은 밝혀졌고 마침내 박 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원님께 모든 사연을 전해 들은 박 씨는 곧장 어딘가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집 곳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오? 그러자 집더미에 얼굴을 묻고 울던 무녀 처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어부님이십니까? 그렇소. 당신이 나를 또 한 번 살려주었소. 박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원님에게 도착한 알쏭달쏭한 편지. 그것은 다름 아닌 무녀 처녀의 점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처녀에게 무릎을 꿇고 공손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살 수 있었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소. 그러자 처녀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어부님을 살렸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어부님의 덕이 스스로를 살리신 거지요. 어부님이 절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감사 인사는 제가 드려야 할 말입니다.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난 그대를 살리고는 후 내내 그 선택을 후회하고 당신을 미워하기만 했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모질게 대해도 오히려 날 살려주다니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소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던 박 씨. 마치 하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던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허름한 초가집이 아닌 기와집에서 눈을 뜨고 작은 고깃배 아닌 사람 수십 명도 거뜬히 탈 만한 큰 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긴 시간 아이가 없던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잤니? 그의 말대로 돈을 많이 벌어 산신령께 제사를 지낸 덕분일까요? 긴 세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줄줄이 5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서방님, 지난밤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제가 따뜻한 미역국 끓여놓았습니다. 허허, 미역국 좋지요. 우리 마누라가 끓여준 것이라면 난 뭐든 좋습니다. 지난날 박 씨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름 아닌 무녀 처녀였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두 사람은 그 인연의 끝으로 사랑이라는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 이후 박 씨의 삶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된 무녀 처녀가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으니까요. 서방님, 내일은 기운이 좋지 않으니 바다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름 후에는 대운이 들어오니 큰 배를 끌고 나가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알겠소. 내 당신 말을 믿고 따르리다. 아내는 박 씨에게 매일 신통한 점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덕에 박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박 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작 300냥이 이렇게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소이다. 300냥이 어찌 고작이겠습니까? 그 300냥으로 서방님께서는 목숨을 살리신 것인데요.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서방님. 그렇게 박 씨는 3,000냥, 3만냥보다 더 큰 가치를 누리며 수많은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말에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지니는 이가 없고 화는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하는 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아무리 지녀도 무겁지 않은데 복을 짓는 사람이 없고 화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데 피하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 속 박 씨는 전 재산 300냥으로 무녀 처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희생인 듯 보였지만 그 덕분에 그는 3번이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300냥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해치고자 한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중은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박 씨처럼 말입니다. 추천 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